헌터라는 작자를 소개하지. 이 새끼는 정해진 안전선 아래를 배회하며 상습적으로 제 명주를 걸고 노름하는 무모한 애송이다. 이 얼간이의 목표는 쌍안경으로 또 다른 비참한 산골 촌락을 훔쳐보는 것인데 마치 그 짓이 무슨 해결책이라도 되는 양군다. 귀환 중에 이 등신은 마침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는 시뻘건 불빛을 발견하는데 이 영화 대본에선 자맹 따위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던 모양이다. 아니나 다를까 짐승 중 하나가 이놈에게 찰싹 달라붙었고 이제 이 자식의 순도 높은 등신짓 때문에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다. 이 꼬마는 방금 자기가 저지른 짓의 대가를 깨달은 자의 절박함으로 안전선을 향해 비탈을 기어오른다. 이놈은 운 좋게 마법의 경계선을 넘는 데 성공하고 그 흉물은 이 영화의 족같이 제멋대로인 법칙에 순응하며 즉시 멈춰 산다. 집에 돌아오자 애비인 윌이 그의 무모한 객기에 격분하여 그를 다그친다. 윌은 아들의 허약한 패를 핑계로 대며 불필요한 위험을 자초한 것을 질책한다. 이 녀석은 씨발 생존을 위해 매일 밤 산소호흡기에 그야말로 결박당해 있는 바로 그 녀석이다. 이후 윌은 죽은 아내 타라의 친구였던 캐디라는 여성과 사냥을 떠나는데 이는 명백한 감정적 골칫거리를 예고하는 짓이다. 그는 헌터가 계곡 건너편에 다른 생존자 집단을 관찰하는데 집착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한다. 상식의 화신인 캐디는 그 아이가 단지 자기 또래의 누군가를 처절하게 그리워하고 있을 뿐이라고 정확히 짚어낸다. 그러자 윌은 그 장소가 헌터가 제 어미를 생전 마지막으로 본 곳이기도 하다는 심파저의 폭탄 선언을 투척한다. 사슴을 추적하던 윌과 캐디는 실제로 그 가련한 동물을 잡는 데 성공하며 자신들의 기초적인 생존 능력을 입증한다.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이웃인 니나와 조우하는데 그녀는 철갑탄을 제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생물체들 중 하나에서 뜯어낸 비늘에 자신의 발명품을 부지런히 실험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월등히 생산적인 활동이다. 세상이 좆되기 전에 니나는 뛰어난 과학자였는데 이는 그녀가 왜 이 무리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작동하는 두뇌를 소유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배경이다. 그녀는 이제 그 짐승들을 박멸할 방법을 찾는 데에만 오로지 몰두하고 있다. 그날 밤 아들의 호흡기에서 터져나오는 날카로운 경고음은 이 끝없는 불행의 연속 속에서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한다. 윌은 아들이 계속 숨을 쉬게 하려고 허둥지둥 기계의 필터를 교체한다. 헌터는 미숙아로 태어나 부실한 폐를 물려받았고 그 폐는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기능을 정지할 태세였다. 이 필수적인 필터의 재고가 거의 좆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김없는 공포의 파도가 윌을 덮친다. 그는 볼더에 있는 병원에서 보급품을 조달하기 위해 괴물들이 창궐하는 저지대로 원정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한다. 다음 날 윌은 아들과 시관을 보내며 감자밭을 방어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낚시 기술을 전수하는데 이는 그들의 처지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부적합하게 느껴지는 생존 지식의 전수다. 헌터의 생일을 위한 윌의 성대한 선물은 마을의 바닥난 상점에서 마지막 남은 마카로니 앤 치즈 한 상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이 처량한 기념 식사를 하는 동안 헌터는 자신의 지극히 당연하고 전혀 놀랍지 않은 사회생활의 부재에 대해 두덜댄다. 아이가 왜 라디오가 잠잠한지 묻자 윌은 자신들의 전력이 그를 살리고 있는 빌어먹을 기계를 위해 할당되어 있다고 설명해야만 한다. 그들의 진부한 통신체계는 무슨 원시 부족처럼 서로에게 색깔 깃발이나 흔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디가 맥주를 들고 도착하고 그녀와 윌은 현관에서 회포를 푼다. 그들이 좋았던 옛 시절에 대해 잡담을 늘어놓는 동안 배경에 있는 니나는 실제로 그들 모두를 구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이후 헌터는 또 한 번 끔찍한 호흡 발작을 겪고 윌은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끌어내기 위해 비상주사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필터는 이제 완전히 동이 났고 윌은 마침내 자신의 미루는 버릇이 파국을 맞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한밤중에 그녀의 도움을 애걸하기 위해 니나의 집으로 황급히 달려간다. 그들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는 니나가 이전에 연구 자료를 위해 볼더 연구소로 원정을 갔었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그것은 윌의 아내 타라가 무참히 살해당했던 바로 그 개판이었던 여정이었다. 윌은 그의 끝없는 엉뚱한 분노로 타라의 죽음을 니나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살아남은 유일하게 유능한 인물이 니나이기에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을 인도해줄 것을 강요한다. 니나는 온전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그 계획이 순전한 미친 짓이라고 일축하며 괴물들이 그대를 갈갈이 찢어버릴 것이라고 정확히 말한다. 윌은 감정적 공갈에 매달리며 그녀는 어차피 잃을 것도 좆도 없으니 이 자살 임무는 자신에게 진 빚이나 마찬가지라고 잔혹하게 주장한다. 그는 자신의 한심한 죄책감 유발 시도가 그녀의 결의를 박살낼 것이라고 확신하며 자리를 뜬다. 그가 떠난 후 니나는 그 대학살의 기억에 시달리는데 이는 윌이 방금 냉혹하게 이용해 먹은 트라우마였다. 이 가짜는 죄책감은
윌은 결국 이 뛰어난 여성이 그의 자살 임무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만다. 윌은 아들이 한 동네 여성과 머물도록 조치하고 닷새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다. 다음 날 아침 윌이 무기를 챙기고 있을 때 가공할 만한 캐디가 그의 비밀스러운 출발에 대해 면전에서 쏘아붙인다. 그녀는 타라가 그들을 떠났던 방식과 고통스러운 유사점을 지적하며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계획을 세운 그를 정당하게 꾸짖는다. 그녀가 이 감정적으로 꽉 막힌 에어른을 연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울 만큼 명백해진다. 의로운 분노에 차 캐디는 스스로 무장하고 그 임무에 동행하겠다고 선포한다. 니나도 동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지는데 그녀는 구경꾼으로 남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밖에서 니나는 기다리며 캐디에게 그 생물체들의 진짜 본질을 이해시키려 애쓴다. 그녀는 괴물들이 인간의 살을 종이장처럼 찢고 총알은 그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암울한 현실을 설명한다. 알려진 유일한 대응책은 그들의 면상에 총을 쏘는 것인데 그것조차 단 몇 초의 귀중한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떠나기 전 윌은 아들에게 닷새 안에 돌아오겠다는 개소리에 불과한 공허한 맹세를 한다. 헌터는 당연한 원망으로 그의 어미가 죽기 전에 똑같은 허언을 짓거렸다고 아버지에게 되새겨준다. 세 사람은 위험한 저지대에서의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계획된 경로를 따라 여정을 개시한다. 그들의 계획된 루트는 가장 위험한 구역을 횡단하기 위해 낡은 스키리프트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니나와 캐디 사이의 긴장감은 역력하며 강렬한 상호 반감을 드러낸다. 군수송대의 잔해를 발견하고 그들은 내려가서 잔해를 뒤지는 멍청한 결정을 내린다. 그들이 내려가는 동안 니나는 자신이 손수 제작한 나침반이 괴물들의 자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그녀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그녀는 이 존나게 중요한 도구를 캐디에게 맡기며 다른 두 사람이 물건을 뒤지는 동안 망을 보는 임무를 부여한다. 윌은 유탄 발사기를 발견하지만 그 무기를 다루는 데 있어 자신의 완전한 무능함을 실토한다. 순수한 텍사스인의 자신감을 뿜어내며 캐디는 발사기를 낚아채 자신의 소총에 장착하고 그 사용법을 그에게 가르친다. 이 유능함이 빛나는 순간은 두 여자 사이에 유치하고 악독한 쌍년들의 머리채 잡기로 즉시 변질된다. 니나는 캐디가 죽은 친구의 비탄에 잠긴 남편에게 염치 없이 접근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캐디는 타라의 죽음이 전적으로 니나의 책임이라는 악랄한 일격으로 응수한다. 그들의 말다툼은 6탄전으로 격화되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려야만 했다. 그들은 마침내 리프트가 위치한 폐쇄된 스키 리조트에 당도한다. 니나의 나침반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하며 그들 뒤 숲속의 괴물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캐디는 본능적으로 고지대로 이동하고 싶어 하지만 니나는 그런 기동을 할 시간 따위는 좆도 없다고 이성적으로 반박한다. 윌은 난생 처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니나의 편에 서서 리프트를 가동시키기 위해 제어실로 돌진한다. 그 짐승이 그들을 덮치자 캐디는 유탄을 발사하여 그녀의 빠른 판단으로 그 개새끼를 잠시 무력화시킨다. 여자들이 용감하게 전선을 사수하는 동안 윌은 제어 장치를 버벅거리다 마침내 리프트를 작동시킨다. 그와 니나는 의자에 간신히 올라탔고 캐디는 따라잡기 위해 지지대에서 씨발 소리 나오는 필사적인 도약을 해야만 했다. 그녀는 가장자리를 겨우 붙잡고 윌이 그녀를 의자 위로 완전히 끌어당긴다. 바로 그 순간 줄거리가 더 많은 난관을 요구하기 때문에 괴물이 촉수로 주 케이블을 후려친다. 그 충격으로 그들의 의자가 추락하고 세 사람 모두 아래 눈밭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그들은 허둥지둥 일어나 임의적인 안전구역인 8,000피트 선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린다. 그들은 때맞춰 이 터무니없는 방어선을 넘고 괴물은 마치 투명한 벽에 부딪힌 듯 그 자리에서 칼같이 멈춘다. 그날 밤 그들은 리조트 오두막의 몸을 피하고 위스키와 무익한 논쟁으로 트라우마를 해소한다. 니나는 괴물에 대한 추가 설정을 풀어놓는다. 그들은 오직 인간만 사냥하고 다른 야생동물에게는 좆도 관심 없으며 절대로 잠을 자지 않는다. 다음 날 그들은 산을 관통하는 계획된 지름길 역할을 할 광산 입구에 도착한다. 니나는 윌이 터널이 안전고도 아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하게 격노한다. 그녀는 이 병신 새끼에게 괴물들이 지하에서 왔기 때문에 광산이야말로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장소라고 맹렬히 상기시킨다. 명백한 위험을 묵살하고 그들은 광산으로 진입하지만 그들의 계획된 출구는 예상대로 막혀있는 것을 발견할 뿐이다. 그들은 다른 출구를 찾기 위해 더 깊고 협소한 터널로 사다리를 내려가야만 한다. 그들 아래에서 괴물의 특유의 빛이 나타나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친다. 그들은 비좁은 기어가는 공간에 몸을 쑤셔넣고 불을 끄고 궁지에 몰린 쥐새끼들처럼 다 같이 숨을 죽인다. 그 생명체에 탐색하는 촉수가 허공을 가르며 그들의 은신처를 발견하기 직전까지 고통스러울 정도로 근접한다. 윌은 드문 유능함의 순간에 조명탄을 터뜨려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들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기어갈 수 있게 해준다. 캐디가 선두에 서서 나아가다 갑자기 매복해 있던 두 번째 괴물과 정면으로 마주친다.
그 짐승은 이 용맹한 여성을 촉수로 관통하고 비명 지르는 그녀를 나락으로 끌고 가 참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한다. 정신이 씨발 나간 윌과 니나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다리를 찾아 안전한 곳으로 기어오른다. 캐디의 죽음을 잠시 애도한 후 그들은 안전을 찾아 산림 감시소로 계속 전진한다. 감시소에서 니나는 특수 설계된 총알이 그 생물체들의 전자기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이론을 세운다. 다음 날 아침 두 생존자는 감시원의 트럭을 몰고 볼더에 있는 병원으로 향한다. 주 보급실이 텅 비어있자 윌은 필요한 필터가 들어있는 보조 저장고를 찾아낸다. 그들이 떠날 채비를 할 때 괴물이 건물의 벽을 박살내고 나타난다. 움켜쥐려는 촉수가 벽을 뚫고 나와 윌을 휘감자 언제나 기지가 넘치는 니나가 소방도끼로 그것을 절단해야만 했다. 윌은 조잡한 계획을 세우며 니나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자신은 산소 탱크를 이용해 매복을 준비한다. 그는 그 생명체가 돌진하기를 기다렸다가 탱크에 완벽한 한 발을 명중시켜 화려하고 지극히 비현실적인 개판 5분 전에 대폭발을 일으킨다. 그 결과 발생한 화염폭풍이 괴물을 건물 밖으로 날려버렸고 그것은 포장도로 위에 시체처럼 보이는 더미로 남았다. 그의 도망치라는 명령을 묵살한 니나는 근처에 있는 그녀의 이전 연구실로 가자고 고집한다. 그녀는 영원히 숨어 지내는 것은 해답이 아니며 그 괴물이 정말로 완전히 뒤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완벽하게 논리적인 주장을 편다. 그녀의 옛 연구실에서 니나는 화학물질로 작업을 개시하고 윌은 건물을 수색한다. 그녀의 옛 사무실에서 그는 그녀의 가족 사진을 발견하고 그녀 역시 엄청난 상실을 겪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쉬는 날에 출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잃었다는 가슴을 도려내는 진실을 털어놓는다. 그녀의 초기 실험이 실패하자 좌절한 니나는 윌에게 꺼지라고 하고 혼자 살아남으라고 쏘아붙인다. 또 다른 괴물이 연구실을 습격하자 그녀는 영감을 얻고 근처 배터리에 코발트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그 생명체가 실험실로 침입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제품 총알을 성공적으로 제작해낸다. 한편 윌은 트럭을 처박으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무용함을 입증하고 3마리의 괴물로부터 걸어서 도망쳐야만 했다. 괴물들이 그를 막 제압하려는 찰나 그들 중 하나가 시기적절하게도 불꽃과 금속 파편을 흩뿌리며 폭발한다. 가까운 언덕 위에는 그녀의 혁명적인 신무기 조카 탄원이 장전된 소총을 들고 위풍당당한 니나가 서 있다. 그녀는 체계적으로 나머지 두 놈을 파괴하고 그들의 폭발은 그들이 생물학적 창조물이 아니라 존나게 정교한 살인기계임을 드러낸다. 이 시간 내내 그들은 인류 절멸을 위해 특수 프로그래밍된 대량 학살 로봇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씨발 이게 뭐지 싶은 이 뒤늦은 반전은 마침내 그들이 8,000피트 고도 제한을 넘을 수 없는 기이한 이유를 제공한다. 윌과 실질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한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아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지만 그가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재회는 아니다. 니나는 해적기파를 개양하며 다른 정착지들에게 반격이 개시되었음을 알린다. 라디오를 통한 그녀의 방송은 마을 사람들이 코발트 탄약을 대량 생산하도록 고무시킨다. 마을 추모비에서 니나와 윌은 캐디의 이음이 새겨진 탄환을 놓음으로써 그녀를 추모한다. 무장한 자원 민병대가 산에서 내려와 적과 교전할 태세를 갖춘다. 풍경 전역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인류가 기계에 맞서 반격을 시작했음을 알린다.